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 이털남이 오늘로 300회째를 맞습니다. 지난해 1월 3일에 방송을 시작한 후로 줄기차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300회가 되었네요. 300회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고 봤으니까요. 그래도 아쉬움이 조금은 남아서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과 트위터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만 소통을 해왔는데 답답함이 좀 있었죠? 이 리뷰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고 트위터는 너무 짧았고요. 그래서 저희 이털남이 시즌2 개시 그리고 300회를 맞아서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이털남의 소소한 동정까지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털남 페이스북 주소는 www.facebook.com 그리고 /한 다음에 이털남입니다. 이털남은 ETULNAM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ETULNAM입니다. 저희 이털남과 친구 맺으시고 단소리 쓴소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루 종일 인터넷과 SNS 공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과다 노출에 5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게 알려지면서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일부 연예인까지 나서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낸 것이죠. 물론 그 비판과 우려의 핵심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건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좀 근데 약간 잘못 알려진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어떻게 알려졌었냐면 요번에 처음으로 과다 노출에 범칙금 5만 원 물리는 게 신설이 된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예. 그렇죠. 이전부터 이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그게 있었는데. 예. 경찰 주장은 오히려 완화한 거다. 그러니까 전에는 최대 구류나 10만 원의 범칙금이었는데 이걸 5만 원으로 낮춘 거고. 예. 그다음에 과다 노출 기준도 완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좀 잘못된 내용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조항이고 또 시행령이라는 거는 국회가 법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정부한테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그 국회가 법을 만든 대로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미 지난 3월에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가 된 법을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좀 더 이렇게 세밀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범죄처벌법에는 과다 노출은 처벌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걸 이제 정하는 게 시행령인데 그거를 좀 완화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자, 과다 노출이라고 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정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런 사안이냐 아니면 그것은 어떤 이 사회의 자율 통제에 맡겨도 되는 문제냐 예를 들어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제가 이 전화를 받기 전에 한번 트위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지켜보니까 주로 옹호하시는 쪽은 바바리맨이나 이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렇게 성기나 이렇게 노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니 미니스커트나 배꼽티 같은 거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둘 다 과다 노출에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완전히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거든요. 네네.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뭐 미니스커트나 백포티 같은 거는 처벌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뭐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그 공공연하게 이렇게 뭐 노출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성폭력이지 않습니까? 바바리맨의 경우에. 예, 그렇죠. 성폭력이고 예. 이거는 그분들이 옹호하듯이 이렇게 뭐 범칙금 5만 원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에요. 더 형을 세게 해서 뭐 제가 볼 때 뭐 징역까지도 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바바리맨 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고쳐진 그 범칙금 5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끌고 좀 옹호하기 위해서 그 바바리맨을 끌고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무리한 거고요. 예.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60년대에 그 만들어졌던 그 목적 그대로 사실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유신 시대에 보면은 뭐 무릎이 몇 센치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고 장발 단속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유신으로 돌아가는 거냐 이런 이제 어떤 딱 선입견에서부터 이제 이번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바바리맨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 법률 체계에서 바바리맨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 범칙금 5만 원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까? 좀 제가 검토해봤는데 놀랍게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공연 음란죄라는 게 있긴 한데. 공연 음란죄? 예. 이게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 이거를 열어줘야 공연 음란죄가 성립을 하고요. 예.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면 만약에 그 어떤 저희 피고인이 바바리맨이 제 피고인인데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노출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연 음란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앞에 한 건 이건 공공연하게 노출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공연 음란죄 때 공연이 무슨 무대 위 공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공연하다. 이제 뭐 법률에서 얘기하는 공연성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중 앞에서 그러니까 했을 때 이제 그게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등굣길이나 여학생이 그러니까 다니는 등굣길 하굣길에서 단 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바바리맨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버리면 그거는 공연 음란죄에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라도 사실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가장 뜨겁게 달궜던 과다 노출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다 노출의 기준이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과다 노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경찰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열려 있죠. 열려 있죠. 뭐 실제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선에서 누군가를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전혀 뭐 엉뚱한 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적용될지 몰랐던 법 같은 걸 막 끌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그 유사 성행위 업소 중에서 뭐 키스방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키스방에서는 뭐 키스만 한다 그러는데 키스 같은 경우는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로 분류가 되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우리 법률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방지법 같은 경우로 이게 단속이 안 되니까. 성매매 행위에 키스는 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성매매는 성행위랑 유사 성행위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건 키스 같은 경우는 성행위는 당연히 아니고 유사 성행위도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일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직업안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이요? 딱 듣기에도 직업안정법이랑 그리고 키스랑 완전 거리가 멀잖아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직업안정법 내용을 보면 아주 귀퉁이에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런 그러니까 추업 그래서 추한 행위에 종사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키스방을 단속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이제 법을 찾기 시작해서
전혀 엉뚱한 예. 직업안정법 예. 에서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다 노출이라든지 좀 이렇게 추상적인 조항 같은 게 언제든지 항상 예.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나중에 뭐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무슨 사태가 뭐 사회 이목을 끄는 뭐 사건이 벌어져서 여론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예. 이걸 빌미로 해서 그동안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뭐 예.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1인 알몸 시위가 만약에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예. 이럴 때도 이 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다 노출에 해당이 된다고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예. 지난 정권에서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예. 실제로 정치적인 그 행위를 정부가 탄압할 때 갖고 들어가는 제일 일반적인 무기가 네. 그럼 바로 이런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그때 미네르바한테 적용됐던 규정도 예. 무슨 전기통신 전기통신 기본법이요. 예. 기본법이었고 예. 거기서 뭐 그 허위의 내용을 올려서 공익을 해야 하는 네. 규정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공익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규정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리고 그 미네르바가 해야 한 공익이 뭐냐 예. 이걸 가지고도 논의가 됐었고 결국에는 이 법 자체가 위헌이 돼서 법이 폐기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권이나 이런 게 정치적 행위를 탄압하거나 그럴 때 잘 갖고 나온 조항이 바로 이런 좀 추상적인 규정이 있는 거 가지고 애매한 행위나 이런 거 같은 걸 좀 잡아들인 경우가 자주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외국 같은 경우 해외 토픽이 종종 실리는 게 이 동물 보호론자들 같은 경우가 모피 입지 말자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알몸 시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예. 그럼 이런 것도 다 여기에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이론상으로. 충분히 아마 경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적용해서 단속을 할 수 있고 단속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행위 예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행위 예술. 예. 그러면 이건 예술적 차원에서 정치적 메시지는 없지만 행위 예술 차원에서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아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일대 경론이 한번 벌어지긴 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예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접근 경로가 필요하다. 예. 하지만 경찰에서는 일단 이 규정을 뭐 적용하고 들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 점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정반대의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스토킹에 대해서는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이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8만 원의 그 벌금 물려갖고 끝날 사안이냐 스토킹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 생활적인 고통을 받는데 이건 맞습니다. 다른 법률적 규정을 만들어서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 건데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저도 스토킹을 좀 당해보긴 했는데. 진짜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좀 약해서 어떤 분이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일기를 쓰듯이 자기 일기 같은 걸 이메일로 제 보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진짜 그분이 8만 원만 받고 이렇게 풀려난다 그러면 좀 저도 슬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경범죄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죠.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이거를 왜 경범죄 처벌로 아직까지 뒀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건 좀 법조계에서 좀 약간 논란이 좀 있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요즘은 처벌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범죄 그 처벌법 시행령 논란이 되면서 이게 경범죄 아직도 경범죄 그 처벌법에 처벌 대상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감정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토킹 규정도 지금 딱 또 읽어드릴게요. 이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토킹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옛말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한 번 거절당했다고 그냥 돌아설 거냐? 계속 대시해라. 술자리에서 남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토킹과 정말 구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밥을 먹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모든 법 규정이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뭐
규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저도 이거는 사건이 벌어져 봐야 알겠네요. 실제로 그렇죠. 경찰들은 구애 행위를 예. 그러니까 보통의 구애 행위를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네. 스토킹이라고 잡아 넣을 것이고 예. 또 우리 만약에 잡혀오신다면 의뢰인이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스토킹이냐 구애 행위냐 예. 이렇게 주장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찰과 그분이 싸우시게 되면 저희 같은 변호사가 이제 중간에 근데 뭐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예. 그리고 애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 스토킹이냐 정상적인 구애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상대방, 그 상대방이 가장 중요한 상대방이 어떤 걸 느끼느냐, 고통을 느끼느냐 거기서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거듭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이런 그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논의를 해갖고 법령 안에 냈어야 되는데 좀 이게 스토킹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의가 안 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경범죄 수준으로 범칙금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게 이게 좀 그렇죠. 이거는 좀 제가 이건 정반대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8만 원. 근데 정말로 스토킹이면 거의 이거는 그 뭐랄까 정신병 단계로 넘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제 뭐 피해자들이 이렇게 아주 하소연을 하는데 그게 8만 원 무서워서 스토킹을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좀 난센스죠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지금 별로 이게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문 채취를 불응하면 또 범칙금 5만 원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문 채취가 인권 침해라는 논란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렇죠. 이게 국민들을 뭐 범죄자도 아니고 잠재적 범죄자로 봐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오늘 논의의 초점은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스토킹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앞선에 얘기했던 과다 노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지문 채취도 그렇고 사실 국민들의 그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그러니까 경범죄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공론회장에서 국회라든지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그 대통령 국무회의가 아니라 좀 더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정연된 그런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그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논의도 없이 간단하게 정해버린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오늘 어제 그 기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문 날인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안표 행위 뭐 이렇게 무슨 안표 팔면은 16만 원이고요. 범칙금. 그게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이 한꺼번에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쏟아 부어버리듯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는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드려야 되나? 제가 옛날에 한번 살인 용의자로 몰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웃으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저로서는 이게 뭐냐면. 밤늦게 이제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플랫폼에 들어갔는데 사법경찰 2명이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자꾸 신분증을 내놓아라.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지금 신분증을 내놓느냐. 그 이유를 대라 한 5분 실랑이를 하다가 사법경찰들이 그때야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 신촌 로테리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용의자하고 당신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좀 봐야겠다 신분증을.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준 적이 있었는데 신분증을.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문 채취를 해야겠다. 그래서 신분증이 가짜일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갔을 때는 이거는 거의 불쾌감을 넘어서는 수준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영장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강제로 시키려면 그 법원에서 그래 그 강제로 뭐 해라라고 허락하는 영장을 받아오는 게 그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헌법에 있는 대원칙을 법도 아니고 그 국무위원 몇 명이서 이렇게 만든 시행령 가지고 이게
강요를 한다는 게 네. 좀 그렇죠. 그 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래요. 그런 예. 근데 이제 그 개별적인 이야기 말고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박근혜 내각의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첫 작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첫 안건을 무엇으로 하느냐에는 여기에 상당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 그렇죠. 상징하는 바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네. 이번에 이거였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정권, 이명박 정권의 첫 국무회의랑 일단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사실 첫 국무회의라고 불릴 만한 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때도 장관 인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그러니까 전전 정권, 예.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강요들을 데리고 했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예. 그 첫 국무회의에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게 뭐 당시 기름값이 막 폭등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유류세를 인하해라. 음흠. 그리고 뭐 민생을 챙기자. 예. 뭐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대통령. 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1시간 반을 땡겨서 아침 8시에 열자. 아, 예, 맞아요. 예. 뭐 그런 게 있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국무회의.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인선한 강요들을 데리고 했던 두 번째 첫 국무회의에서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라면값을 막 물어보면서 당신들 장관들한테 라면값을 아냐? 예. 그러면서 뭐 어떻게 민생을 챙기냐? 이러면서 이랬던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봤을 땐 그 정부에 있던 아니 청와대 안에 있던 참모가 이건 명백히 좀 정무적으로 기획을 한 어떤 일종의 이벤트가 아닐까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으로 국민들한테 그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뭐 유류세를 챙기고 두 번째는 라면값까지 꼼꼼하게 하는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것과 비교를 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를 봤을 때 글쎄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정부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뭐 가다노출 처벌하겠다. 집은 날인 거부시 처분하겠다.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걸 기획한 거라면 실제로 이건 좀 굉장히 가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거 만약에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걸 논란이 되게 의도를 했다는 건데 국민들한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상대로 뭐랄까요? 앞으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뭐 재미 없을 줄 알아라. 본인은 나는 삼강오륜의 수호자다. 질서의 수호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질서를 잘 지켜라. 안 그러면 뭐 위험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거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해석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서 주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질서 확립과 생활, 사회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바로 그 메시지를 이거에 담은 거 아닌가요?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기획이 된 거라면 실제로 좀 가공할 만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렇게만도 해석하는 게 좀 박근혜 정부한테는 가혹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은 지금 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나는 지금 일을 못하겠다.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경고지행령 손보는 거 정도의 뿐이다라는 걸 좀 던져주기 위해서 그런 걸 기획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글쎄요, 뭐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과다노출만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조직법이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걸 봐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데 전 정권과 달리 이건 뭐 기획하거나 이렇게 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냥 일이 있으니까 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반응 살피지 않고 일 처리하겠다. 그래서 처리한 일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면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것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중에서 바뀐 것만 이제 그쪽 얘기가 됐었으니까
예.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게 경범죄다라고 규정하는 다른 것들은 이제 별로 이제 논란이 안 된 것 아니었습니까? 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경범죄 노상방뇨, 예. 고성방가 이런 것도 있죠, 지금도.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죠. 황상민의 그는 왜? 자, 오늘 탐구할 대상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가파르게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정은인데요. 뭐 김정은만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떠받드는 북한 주민들, 이들도 사실 탐구 대상입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김정은은 무슨 교주 같고 북한 주민들은 광신도 같아 보이는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속 시원히 풀어줄 황상민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반응이. 그랬나요? 네, 뭐 감사합니다.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인기남이세요. 이제 보니까. 모르셨어요? 꼭 저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로 20대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30대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교수님 자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세대 불문하고요. 저를 보면서 삶의 희망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데요? 저를 보면서 삶을 저 인간도 사는데 내가 왜 또 그렇게 자학모 들어가요? 아니 교수님이 어때서? 아니 어떻게는요 이렇게 생겼죠. 저렇게 생기고도 살 수 있구나. 또 교수님 이거 되게 네. 결례되는 얘기인 줄 아는데 네. 입이 근질거려서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교수님 지금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말씀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그 애니메이션 중에 네. 나라라 호빵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럼요. 그 제가 가가지고 옛날에 제가 저희 집 꼬마가 어릴 때요. 예. 일본에 출장을 간 일인데 예. 저희 집 꼬마가 아빠 일본 가면 꼭 호빵맨을 사다 줘요. 이런 거예요. 그때 호빵맨 많아. 예.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예. 이제 그 아이들 장난감 파는 데 가가지고 예. 호빵맨 달라고 그랬더니 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호빵맨 그러니까 뭐 그게 뭐냐고 묻대요. 일본식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생긴 사람, 손가락으로 이제 교수님 얼굴을 나하고 가리치면서. 비슷한 사람. 그랬더니 의사소통이 되는가요? 그럼요. 이런 거, 앙빵만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닮았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물을 죽겠네. 그물어야지. 자, 한번 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말이죠. 예. 김정은을 정말 진심으로 추앙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요.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마치 네. 그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 국민들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진심으로 추앙하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고 당연히 하죠. 그렇죠. 북한도 예. 진심으로 추앙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요. 예.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단지 이야기를 안 할 뿐이죠.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차원도 거기에 감정을 듬뿍 담아서 정말 막 열렬히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얼굴이 상기되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앞에만 서면 예. 감동에 겨워서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요. 네. 그냥 덤덤하게 예. 누군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다르죠. 예. 북한의 경우에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예. 우리는 TV를 통해서 봤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 요즘엔 우리도 9시 뉴스 되면 다시 옛날 땡전 뉴스하고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 우아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할 때 그걸 보면서 저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이 나는구나. 예. 이걸 다시 느끼게 되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감동에 젖으면서 그래 그때는 뭔가가 됐지 나도 예.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잘 나갈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걸 보면서 또 채널을 돌리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북한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때 우리가 접하는 거는 북한의 선전 그렇죠. 또는 물론. 북한 방송을 볼 테니까 그렇죠. 아주 일부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맞는 말 틀린 말 하겠어요? 완전 너무 강적을 모셨단 말이야 이번에. 왜 이러세요? 자, 그러면 북한 지도부는 백두의 혈통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네. 이 백두 혈통, 뭐 DNA가 다른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한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지하고 좋아하는 북한 주민들로. 자, 그러면 이 백두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까? 인간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나이 어린 쟤가 도대체 뭘 한다고 지금 저거 백두혈통 좋아하네. 네가 뭘 아는데 애비 잘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성을 가진 대한민국에 사는 분의 심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과는 다른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 다른 사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마치 조선시대와 같아. 그렇죠. 고려시대와 같아. 왕조 체제와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죠. 그러면 그 임금님입니까 김정은은? 그렇죠. 어린 임금님입니까? 그렇죠. 그 수령이 이제 그때 수령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그렇지. 지도자. 선왕이 부흥하셔서 그럼요. 이른 나이에 이제 그 용상에 오르신 어린 임금님 이런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이도 아니죠. 이미 결혼도 했고 뭐. 자식까지도 낳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어른이 됐죠. 그리고 보통 뭐 어른이 됐다는 건 우리가 20세 정도면 이미 어른이 되고도 한 10년은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상당히 김정은에 대해서 유감이 있으신 이 남쪽에 계시는 분들, 특히 남쪽의 지도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요. 근데 자 그러면 그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고 이 지도자의 리더십론도 많이 유통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원래 그러네 이제 또 사회적 논쟁도 벌어지고 거기서 정치적 어떤 호불호도 이제 갈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극도로 통제된 사회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런 성향은 더 강화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상당히 쉬운 거를 어렵게 질문하시네요. 그 질문을 좀 다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북한과 같이 세뇌된 겁니까? 세뇌된 거냐?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만일 우리가 지도자로 또는 수령으로 모시는 분이 거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분이 돌아갔어요. 그때 막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또 지도자로 등극을 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내가 대를 이어 충성하리라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저 자식은 왜 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지금 왕노릇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겠어. 어느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인간의 행태일까요? 일반화는 못 시키겠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후자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아마 북한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기본적으로 학교조차 제대로 못 다녔을 거고요. 어떤 누구의 목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치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사는 걸 세뇌당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그 자체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북한에 사는 것 자체가 자기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도 사실은 남한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남한이라고 표현하면 또 남쪽 나라 뭐 이거 했다고 또 공격할까 보네. 사실 북한을 이야기할 때 대비해서 남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믿어요.
제가 이 방송 놓으면서 안 그래도 엉뚱한 인간들한테 자빨 교수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진짜 거의 멘붕 상태에 갔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황상민이 자빨이면 대체 예. 자빨이 아닌 인간 나봐 이러고 싶었어요. 예.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자빨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자빨 우빨 이런 거로 가지고 촌스럽게 인간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동의합니다. 뭐냐면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네. 북한 사회를 떠나서 예. 북한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북한 사회를 떠나서 북한 사회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자란 경우에는 예. 북한 사회를 덩질 정도로 북한 사회와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북한 사회가 그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전부예요. 네. 그리고 그 세상 전부에서 이 가장 숭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예. 했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가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유신 시대에 말이죠. 네. 유신 시대도 극심한 정보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대통령 하면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막 존경하고 숭상하고 했던 것도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그 작동 원리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대답을 하면서도 또 이게 어디 또 트집 잡힐까 생각이 약간은 이게 참 무서운 이 검열이에요. 자기 검열.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자기 검열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상이라기보다는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검열을 하도록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주는 건데 제가 이 자기 검열에 벌써 들어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빨리 여기서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일성에 대한 심리. 그런데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이 심리를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조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요. 북한에서 북한을 등지고 남한으로 내려와 사는 탈북자들. 그렇죠. 요즘에는 그걸 이주민이라고 그러나요?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세터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또 김일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연구를 하면 이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럴 때 재미있는 건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뚜렷이 구분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는 차마 언급하지 못하는 대상. 차마 언급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건 극도의 존경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극도의 공포감 때문입니까? 차마 언급하지 못한다. 그렇죠. 차마 언급하지 못할 때는 존경심은 언급해요. 공포감 때문입니까? 약간의 두려운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독재 시절 운운하고 유신할 때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유신에 대해서 차마 언급하지는 못했지만은 참 그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니? 그냥 다 통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신점심이 나왔잖아요. 그런 심리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구국의 화신.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차마 언급하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심리적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려운 존재다. 타도의 대상이다. 타도.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환경이지 않았는가. 그 환경 속에서 있었던 어떤 존재였을 뿐이다. 그 다음에 그냥 정치적 존재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이 각각이 사람들이 특히 이 세터민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각기 다른 단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한에 내려와서 있으면서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뭐 김정일에 대해서는 반응이 그래 김정일 죽일 놈이야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언급하기 참 힘든데 예. 또는 예. 거기에는 그쪽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죠. 뭐 이렇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또 일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구국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새터민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아마 남한으로 넘어오기 전에 있는 그분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저는 북한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김일성에 대한 생각은 영원한 아이콘이다. 그다음에 불사의 영웅이다. 역사적 현실로서 인정해야 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북한 그 자체이다.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현상을 남한에서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라는 심리로 대처를 시키니까 거의 똑같아요? 네. 오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유신 독재를 했다. 공포 정치를 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너무나 그러니까 심하게 박해를 했다. 이런 것도 그건 두려운 존재. 또는 유신 타도 대상. 그렇죠. 과거에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정치적인 존재였어. 그때의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정하게 박정희라는 존재 일정하게 어떤 불가피성 내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어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박정희라는 존재를 우리는 볼 때는 영원한 아이콘이에요. 조국 근대의 기수. 그렇죠. 그다음에 불사 영혼. 이미 그분은 가셨으나 그분의 영예를 모시고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과 제2의 유신을 이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실은 인정해야지. 대통령을 우리는 뽑았으니까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대통령인데 감히 네가 무슨 소리를 거기에 하는가.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이 그런데 어떡해. 대한민국이 그래도 잘 되잖아. 뭐 대한민국이 대통령 혼자서 돼. 그래도 지난번 뭐 MB 대통령도 있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은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김정일이나 김정은한테도 그 동일한 시선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숭배하는 대상의 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심리가 또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져요? 가장 김정일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 김정일 죽일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대개는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김정일을 반대하는 것이 당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남한에서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다시 반공투사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세타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심리를 또 쫙 분석하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 게 또 일부분의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그게 김정일이 나빴어보다는 그 주위에서 모시는 놈들이 김정일을 보자는 놈들이 김정일을 제대로 모자를 못해서 그런가. 또 그렇게 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가져왔던 생각이 일정하게 아직도 김정일 단계에서 남아있는 거네요. 결국. 그럼요. 아무리 김정일이 통치하는 동안에 북한이 굶어 죽고 경제가 어지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김정일의 잘못이 아니라 김정일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보다는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문제야. 참모들이 제대로 모셨으면 그분이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차마 김정일의 존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 백두 영도자의 화신으로 일부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게 김정은한테까지도 이어지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백두 혈통이군요. 그럼요. 자 그런데 우리 보도를 보면은 북한 주민들 내에서도 그 VTR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급이 되고 남한 드라마라든지 남한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몰래 숨어서 보고 듣는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현상, 이런 어떤 그 환경에
노출되고 적응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달라질까요? 모르니까 여쭤보죠. 네, 생각이 달라질 때 예. 생각의 범위는 A부터 Z까지 예. 엄청 다양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가지는 생각은 와 나만 잘 사네. 예. 이 남조선 에미나이들 진짜 이쁘구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남조선으로 가가지고 내가 저 에미나이들하고 같이 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 북한도 남조선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북한을 지배하는 저 김정은 저를 그냥 엎어버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은 전문가가 없어요. 항상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제가 볼 전문가는 때는 사기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통은 그 개인적 선택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인적 선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첫 번째. 그렇죠. 네, 남한으로 가고 싶다. 네, 나도 거기서 그런 한번 향유하고 싶다.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진짜 아직 북한에서 안 살아보셨군요. 저거 어떻게 거기서 살아봐요. 예. 못 살았지. 그랬을 때요. 예. 재미있는 건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대비시키면 김종배 씨는 혹시 197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사셨습니까? 그럼요. 70년대 초반에 월남에서 돌아온 뭐 김상사 이런 노래 들으면서 예. 월남에서 돌아온 분들이 뭔가 잔뜩 가지고 오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럴 때 혹시 시레이션 깡통 같은 거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 시레이션에 아주 익숙한 놈입니다. 제가. 그러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 저희 고향 마을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훌륭해요. 그러면 조금 심리적인 분석이 가능한 지금 분입니다. 그 미군 부대의 그 시레이션을 먹으면서 야 미군들 좋겠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거의 그냥 매일 먹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나는 미국을 가서 살아야지 이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생각까지는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 생각까지는 안 했죠. 네. 시레이션이 좋아서 미국 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네, 북한 사람들도 그럴 거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제가 지금 이게 그 마루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정합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건요. 이 아무리 뭐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심리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한다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2500년 전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막 감동을 하고 인문학이 뭐 어쩌다 진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그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인간이 속해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때, 그럴 때 그 환경에 반응하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체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서구 퇴폐주의 문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데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북한 사회나 북한 체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문제의식을 가지기보다는 단지 다른 것에 대한 동경,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요 근래 뭐 이 쇼카트, 뭐 미니스카트 그걸 다시 단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짚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러면 70년대 미니스카트를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때 유신 시대의 독재에 항거하는 그 마음으로 미니스카트를 입었나요? 그건 아닐걸요? 아니죠. 제일 먼저 입은 게 윤복희 씨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윤복희 씨가 뭐 이 독재 정권 물러가라 뭐 그거 한다고 뭐 지금 미니스커트 입고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좀 남들한테 더 눈에 띄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가 북한에 유입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체제나 김정은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이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의식이. 그런데 그거는 있죠.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 마치 또 다른
현실의 삶이 공공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가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네.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랬을 그래. 때는 이제 에이씨 뭐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말고 그러면 다른 데 기회를 한번 찾아봐.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도망칠 생각도 하고 남한으로도 혹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마치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민이라도 가볼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번 그 옮겨볼까 이런 걸로는 가지만 북한 지도부가 문제가 있고 북한 정체가 잘못됐고 이렇게까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또 어떤 현상에서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됐냐면요. 예.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북한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을 혹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못 살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참 많죠. 그렇죠. 그럴 때 그분들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웬만큼 먹고 살만할 때 그분들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계속 있고 싶을까요? 역 이민이 늘어난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말은 그분들이 이민 갔을 때는 지긋지긋하고 내가 두 번 다시 거기에 살고 싶지 않아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 좀 살만해지면 예. 내가 이 돈 버는 거 가지고 한국 가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빌딩도 사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미국에서 아무리 살아봤자 1.5세 뭐 심지어는 2세가 되더라도 너는 뭔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 비주류다 그래도 뭐 주류가 되신 분들조차도 뭔가 그렇죠. 내가 이 사회에 살면서 진짜 이 사회가 내 거야 라는 느낌을 조금은 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뿌리를 찾아서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이 강물을 찾아가는 그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사실은 세터민들의 심리를 쫙 탐색을 하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착각을 했어요. 이 세터민들은 여기에 남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북한과 엄청나게 다른 경제적인 사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북한에 비해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니까 야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는 다 같은 또 한민족의 자손들이니까 얼굴도 비싸고 같은 말도 쓰니까 이분들은 여기서 이제 진짜 뿌리를 받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돈을 벌면 다시 북한으로 가서 내가 두고 온 이 가족이나 친척들을 내가 그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게 놀랄 일이 아니라 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도 돌아오는 그 심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것을 마치 이 부산에서 살다가 광주로 이사가고 광주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가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다른 나라로 내가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기회를 찾아가지고 돈 좀 벌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심리와 유사한 현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게. 자, 북한은 그러니까 그 우리 언론의 표현을 빌면 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속을 위해서. 그래서 뭐 이래서 뭐 그 우주 로켓을 쏘아올린 거 성공했다고 연일 보도를 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다음에 뭐 핵 보유국이 됐다고 하고 그렇죠. 우리도 우주선 쏘아올리면 연일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북한의 표현을 빌면 남조선 괴뢰 도단과 미제 침략자들에 대해서 계속 성토하면서 공공의 적을 계속 대표해서 만들어야죠. 이것이 결국은 그렇다면 김일성 일가, 김정은까지 내려오는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을 유도하는 데는 중요한 기제로 아주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이 됩니까? 그게 이제 충성심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거는 조금 표현이 불명확해요. 그러면 충성심이 아니면 어떤 겁니까? 내부의 결속력. 그렇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가장 그리고 딴소리를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위험한가요? 이런 소리 하면 한 소리 듣죠. 그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보에 위협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저 난리를 가지고 핵 불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김종배 씨 같은 사람이 아니 북한이 무슨 핵을 쓰기는 뭘 써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래 김종배는 북한과 동조하는가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당연 저도 종북 좌파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딴 소리를 못하게 만들고 지배적인 또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예.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예. 몰아볼 때는 예. 이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심지어는 미국도 이 가상의 적을 아주 뚜렷하게 분명히 설정하고 그 적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특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9.11 사태 일어나고 나서 부시가 얼마나 그렇죠. 그걸 그렇죠. 많이 이야기를 그렇죠.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런 것이 딴소리를 못하게 하고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리더, 예. 리더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아까 충성심을 정확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리더에 대한 복종, 예. 리더에 대한 순종, 예. 그 행동을 유발시키느냐? 아니 당연하죠. 안 그런데요. 소리를 못하면 다 복종하는 거로 믿는 거고 옆에 있는 애가 조용히 하면 나도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그건 인간이죠. 그러면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주어가 북한 주민들이었어요. 네. 주어를 바꿔보죠. 그러면 북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 수뇌부라든지 당 네. 간부들 네. 이들도 그러면 심리가 비슷할까요? 북한의 군부 수뇌부나 예. 당 간부들은 북한 주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 할까요? 똑같이 먹고 사는 게 힘들까요? 먹고 살만 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어떤 인간 집단이든지 간에 예.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나 잘났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인간들은 예. 자신들이 그걸 유지하려고 그럴까요? 그거를 당연히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렇겠죠. 예. 유지하는 길이 지금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유지되는 길일까요? 유지되는 길이죠, 당연히. 그럼 저한테 질문한 것 자체가 상당히 우문이다. 뭐 그까지는 표현을 안 하겠는데 하나만한 질문을 했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네.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군 수뇌부나 당 간부를 제가 이제 특정해서 여쭤봤던 것은 뭐냐면 네. 북한 주민들에 비해서 정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다른 나라나 이런 거고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열려 있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와 비슷한 게 우리 유신 체제나 네. 이제는 과거에 또 마찬가지겠죠. 뭐 미국도 부시 행정부 시절에 9.11 뭐 테러 사태나 네. 또는 이란 침공과 관련해 가지고 예. 다양한 정보들이 있었을 때 예. 그랬을 때 심지어는 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이라크를 침공할 때 뭐 살상 핵무기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지식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라크 침공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나요? 안 했죠. 네.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정보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식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황 교수가 왜 이 욕을 얻어먹는지 알아? 황 교수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옳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야. 아니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황 교수님을 좋아하는 우리 애청자들 되게 많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그분들은 조용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를 좋아하는까지도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예. 이른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우리가 벌써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행동하는 양심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확실히 확인했잖아요. 행동하는 양심은 작살난다. 차라리 약간 쪽팔리더라도 조용히 있자. 그것이 오래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야. 교수님 외로우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이 맥락을 쭉 보니까. 네. 제가 행동하는 양심도 아니고 저도 쪽팔리게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 주민과 당 간부와 군 수뇌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정은. 네. 자아도취에 빠지는 겁니까? 어떤 그걸 자아도취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너 진짜 잘생겼다. 장동건은 네 앞에 오면 완전히 이주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도 자꾸 장동건 얘기 하시던데요. 그럼 빼세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제가 김정비 씨하고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아무래도 한 교수가 조금 낫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유를 한 이유가 안 생기잖아. 아니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도. 좀 열받으시네요. 예, 그렇게 비유를 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이게 좀 복잡해져요. 근데 제가 장동을 비유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농담하는구나 다 알잖아요. 좋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 주위에서 늘 자기를 왕자처럼 어릴 때 자라는 동안에는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일본의 무슨 요리사가 뭐 거의 김정은 왕자님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황태자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뭐 60살 70살 먹은 대장 원수들이 다 자기 앞에서 절절 기고 아니 그랬을 때 당연하게 의젓하게 왕노릇을 하는 거를 보고 자아도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용어 구사라는 생각을 그럼 어떤 용어를 써야 될까요 그때는? 아니 자기의 신분과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공주님으로 지내시던 분이 이제 여왕으로 등극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시는 걸 딱 보세요. 대통령 원래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었다는 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9시 뉴스를 보면서 그래 저분의 위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동안 저분이 바리공주처럼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고 결제를 하거나 회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시청자들은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참 어울리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심리적 기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시 돌아간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미다시를 내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분을 위한 집이었는데 그 나쁜 놈들이 그동안 쫓아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지내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자아도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용어를 잘못 쓰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왕조 체제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는 그거는 약간 깨어 있는 인간이죠. 이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편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이제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저작거리의 어떤 민심과 이런 걸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착시에 빠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근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보세요. 이 청와대에서 뭐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 것과 일반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반응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김정은이가 이 북한 주민들이든 당 간부들한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 차이하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 김정일, 아들 김정은 뭐 그러니까 껄핏하면 시찰 나가잖아요. 그렇죠. 현장 시찰. 근데 그 현장 시찰이라는 게 정말 여론과 민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추앙하는 모습을 확인하러 가는 자리. 그렇죠. 어이 훌륭하세요. 이제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래서 이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던 그 뭐 포대 거기 섬에 딱 갔을 때 그 쪽배 타고 김정은이가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거의 뭐 두만강을 건너서 독립운동을 하는 김정일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그게 50년 전, 100년 전에 어떤 이 왕과 같은 인물 지도자를 갖다 대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 모습은 우리가 선거할 때 특정한 분이 딱 나서갈 때 구름같이 사람이 몰려가지고 뭐 악수하고 난리를 치는 그 모습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왕들이 봉건 시대의 왕들이 진짜로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귀를 열고 선정을 펼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군요. 그럴 때 이상적인 기대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렇네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역사책 보면서 이제 간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꼭 그럼 저 왕은 바본가 왜 간신한테 휘둘릴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적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해서.
근데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요. 예. 이 왕주위에 있는 인간들은 다 간신이에요. 그리고요. 예. 그 사람들 안에 못 낀 사람들, 예. 다 밀려간 사람들이 그 왕과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이야기할 때 간신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하지. 예, 그렇죠. 그냥 간신은 자기를 간신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 주위에 있을 때 이 간신배들이 무리들이 왕의 뭐 총기를 흐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자기가 밀려나가지고 기왕을 가 있을 때 왕이시여 간신배들을 멀리 하소서 그런 글을 써요. 언제 때 그 글을 써요 주로? 밀렸을 때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지가 왕에서 멀어졌다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간신과 충신의 차이도 결과가 결국은 얘기해 주는 거네요. 과정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시네요. 예. 마지막에 그렇게 멋있게 정리를 하네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항상 결과로 가지고 이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얘기 그러니까 재밌게 잘 풀고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교수님. 이 저한테 반문은 조금만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제 밑바닥이 너무 드러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아주 잘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더듬했는데 끝부분 정리하시는 거에서 놀라운 순발력이 나오는데 저 감탄했어요. 학습 효과가 좀 있죠? 그럼요. 학습 효과 쓰는 게 아니라 학습을 아주 잘하시는 분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탈남이 여러분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facebook.com 들어가셔서 이털남 ETULNAM 이렇게 치시면 저희 페이스북입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친구 많이 맺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충고와 격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